여러분, 연금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돌을 금으로 바꾸려다 실패한 좀 어리석은 과학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연금술이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상징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연금술의 숨겨진 심리학적 차원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연금술사들은 정말 그저 번쩍이는 황금에 미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상한 실험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언어 뒤에 뭔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바보라는 고정관념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 심리학자 마리 루이즈 폼프란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금술의 그 위대한 여정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을 향한 것이었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진짜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건 납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술이라는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심리학적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죠. 대체 어떻게 연금술사들의 그 비밀스러운 작업이 인간 정신의 지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투사입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나 자신은 잘 모르는 어떤 것, 그러니까 무의식의 내용을 바깥에 있는 대상에 비춰서 보는 걸 말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연금술사들은 당시엔 정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물질들을 다뤘어요. 그들은 이 물질들과 씨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내면의 심리적인 과정들, 예를 들면 희망이나 두려움,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을 실험 과정에 그대로 던져 넣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연금술사의 실험실은 그냥 화학약품을 섞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곳은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비춰지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플라스크 안에서 물질이 끓고 색깔이 변하고 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 모든 과정이 곧 연금술사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술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의 길이 결국에는 현대의 화학과 심리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적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 차이는 크게 외향적 연금술과 내향적 연금술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외향적 연금술은 말 그대로 실제 물질을 다루고 정확한 레시피를 따르고 새로운 실험 도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흐름이 결국 현대 화학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고요. 반면에 내향적 연금술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질 실험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명상이나 꿈을 통해 얻는 상징적인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흐름이 훗날 칼융 같은 심리학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심층 심리학의 뿌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내향적 연금술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16세기 연금술사 게르하르트 도른입니다. 그의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연금술이 어떻게 구체적인 심리 훈련이 될 수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도른은 그냥 평범한 연금술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사이자 사상가였고 연금술을 물질을 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명상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연금술 작업이란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신과 육체라는 이 두 개의 대립물을 일부러 떼어내고 그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한 다음에 마침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 그 자체였습니다. 도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파라티오, 우리말로 하면 분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신, 즉 맨스를 육체, 코르푸스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늘 존재하지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정신과 육체의 근본적인 갈등을 수면 위로 확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똑똑히 알아야 하니까요. 도른은 이 내면의 갈등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정신과 몸 사이에 벌어지는 가상의 대화록을 통해서였죠.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 두 존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는 몸의 혼란스러운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정신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존재, 맨스가 말을 거는데요. 구체적인 현실에만 익숙한 몸의 입장에서는 이 통합된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사람 입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기이하고 섬뜩하게 느끼는 거죠. 정신과 몸이 혼란스러워하든 말든 자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처럼 물질적인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신성한 말씀 같은 영적인 양식을 통해 살아간다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둘의 존재 방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가 확 드러납니다. 몸은 점점 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는 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요구합니다. 둘 사이에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서로를 향해 네가 미쳤다고 비난하기에 이르죠. 정신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만 얽매여 있는 몸이 미친 것 같고, 몸의 입장에서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정신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건 완벽한 이해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대립이야말로 사실은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도르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던 정신과 육체의 갈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똑똑히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니까요. 자, 이제 게르하르트 도른이라는 역사적 사례를 넘어서 이 연금술의 과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절대 그냥 16세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연금술의 전 과정은 사실 심리적 변화를 위한 3단계 모델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리.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반된 목소리들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둘째, 정화. 방금 본 도른의 대화처럼 그 목소리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각각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부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멋지게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에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제시한 개성화라는 개념이죠. 개성화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대립적인 면들을 통합해가면서 진짜 자기 자신, 온전하고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의 과정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위대한 작업은 단순히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안의 갈등을 정화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여정을 상징하는 정말 위대한 은유였던 것입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실험실 안에는 어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대립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분리해서 똑똑히 바라보고 대화를 통해 정화한 뒤에 마침내 더 높은 차원에서 결합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황금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